아버지 재산은 이제부터 내가 내려가서 같이 지낼게. 우리 집에서 하겠다고? 우리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여기에 시부모님도 함께 살 테니까. 그러면 나는 늙음하게 혼자 사는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지. 엄마 나 못 믿어? 아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없어. 이젠 내 용건 말할게. 이 집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 하려고 온 거야. 뭐? 무슨 말이야? 나도 내 노후를 생각해야지. 이젠 이 집을 처분해야겠다. 엄마,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 이 집은 나한테 준다며? 약속? 약속 좋아하네. 약속을 어긴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70세 김 씨와 그녀의 딸에 대한 사연입니다. 딸은 김 씨가 원래 살고 있던 집만 내어주면 본인이 집안 제사도 다 지내고 나중에 김 씨와 남편이 늙으면 본인이 부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오빠까지 설득을 하여 김 씨에게 집을 받아갔습니다. 김 씨 부부는 딸의 말을 믿고 살던 집을 주고 이사하게 되었죠. 물론 딸의 말을 100% 신뢰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는 약속이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었고 딸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정작 김 씨 대신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딸이었고 착한 며느리가 될 생각만 하는 것 같았죠. 김 씨는 딸 노릇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단물 다 빨아먹은 나이든 부모는 힘이 없으니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딸에게 혼을 내줄 아버지도 없어졌으니 말이죠. 애초에 김 씨도 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딸 역시도 김 씨를 외면한 대가를 받을 차례였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둘은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과 후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조금 말 붙이기 힘들었고 사위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불편했습니다. 자식들과 계속 왕래하며 살고 싶었던 김 씨와 남편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니 점점 마음이 바뀌었어요. 억지로 자식들에게 왕래를 강요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한 뒤로 명절과 제사 한 번을 포함해 1년에 딱 3번만 만났습니다.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자식들에게 아예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얘들은 자기 부모 생일도 모르나 보네.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어? 됐어. 우리끼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지만 전화는커녕 문자 하나 오지 않았고 밤 12시가 다 되어서 깜빡했다는 듯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늦은 축하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때 김 씨와 남편은 자식들의 삶과 본인들의 삶이 이제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깨달았어요. 아버지, 정말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 이미 집도 계약했어. 너희 엄마랑 한적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갑자기 지방으로 가신다니까 걱정이네요. 김 씨 부부는 남편이 은퇴하자마자 인구 몇만 안 되는 작은 소도시로 이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놀랐지만 김 씨와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오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자주 자식들과 왕래를 하지 않으니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없었던 것뿐이죠. 어차피 이제 자식들 근처에 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사시는 집도 파실 거예요? 집은 아직 안 팔았어. 몇 달 전에 내놨는데 요즘 시세도 별로 안 좋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 그냥 전세 주고 내려갈까 하고. 아들은 부모의 결정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가지 말라고 붙잡지는 않았어요.
딸 역시도 아들과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되어 딸과 사위가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너희들이 웬일이야? 김 씨는 딸의 방문을 의아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딸과 사위의 용건은 명확했습니다. 엄마, 이 집 전세 내놓는다며? 벌써 전세 나갔어? 아니, 아직 안 나갔지. 주말에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은 있던데 갑자기 왜? 그거 취소하고 우리가 이 집에서 살면 안 돼? 너무나도 뜻밖인 딸의 말에 김 씨와 남편은 모두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이었죠. 여기서 너희들이 살겠다고? 그래, 우리가 살 테니까 이 집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어. 딸이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로 말을 하는 걸 보니 마치 맡겨놓은 집을 다시 가져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너희한테 줘? 우리 상황이 안 좋잖아. 이대로면 평생 집도 못 살 것 같아. 어차피 언젠간 물려줄 거 힘든 자식을 위해 지금 주면 안 돼? 집이 당장 없어도 김 씨 부부는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지금 재산을 물려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너 오빠는 어떻게 하고 너한테만 이 집을 줘? 오빠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설마 아들, 딸 차별하고 오빠한테만 재산 줄 생각이었어? 차별은 누가 차별을 했다고 그래? 나중에 주더라도 절반씩 나눠줄 생각이었지. 어차피 많지 않은 재산이었지만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에 딸은 시무룩한 표정이 되었고 사위 역시도 실망한 눈치였죠. 이 집을 자신들에게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럼 혹시 오빠만 허락하면 이 집 나한테 줄 수 있어? 김 씨의 아파트는 경기도에 있긴 했어도 신축도 아니고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5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이 결혼할 때도 똑같이 1억 5천씩 보태주었는데 아들은 전세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딸과 사위보다 직장도 좋았고 합친 연봉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니 그럴만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딸은 오빠가 자신에게 부모의 재산을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선우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이 딸에게 말했고 딸은 알겠다 대답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포기한 것 같았던 딸은 며칠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그렇게 하래. 뭐? 진짜야? 김 씨가 믿지 않자 딸은 이어서 설명했어요. 대신 나중에 우리 집안 재산은 내가 다 지내기로 했고, 엄마 아빠도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모시고 살기로 했어. 지금은 김 씨의 시부모 제사를 김 씨가 지내고 있었어요. 그 이후의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먹고 살만하니 시댁의 재산도 집안의 재산아 늙은 노부모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집안에서 장남이 해야 할 일을 전부 딸이 맡아서 하겠다는 소리였어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지내고 엄마 아빠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제사도 다 지내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집 정도는 나한테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은 모든 집안의 의무를 딸에게 맡기고 김 씨 집의 절반인 2억 이상을 깔끔하게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합의했다면 별 수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집을 너희한테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엄마, 우리도 이사 그만 다니고 편하게 살고 싶어. 오빠는 잘 먹고 잘 살잖아. 오빠한테는 이 집 필요 없대. 대신 약속만 끝까지 잘 지키라고 했어. 나도 그렇고 우리 윤서방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할게.
딸이 이렇게까지 읍소를 하는데도 김 씨가 확답을 주지 않자 점점 애가 탄 딸은 명의는 나중에 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그러면 명의는 엄마 아빠 명의로 그대로 둬. 우리는 당장 이사 안 가고 살 집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한테 전세 줬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김 씨도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우선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해보겠다 하고 딸과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장남이니 며느리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전부 동생이 책임질 거예요. 아들의 태도는 자로 줄을 그은 것처럼 확실했습니다. 받지도 않고 의무를 하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답다 싶었죠. 아들의 단호한 태도가 서운하기도 했고 뒤에 며느리의 생각도 들어가 있을 테니 괘씸하기도 했지만 딸과 아들이 모두 동의한다니 어쩔 수 없구나 생각했어요. 나중에 우리 모시고 살기까지 하겠다는데 어쩌겠어. 난 걔들이랑 같이 살기 싫은데. 나도 같이 살긴 싫지. 그래도 제사도 자기들이 지낸다 하고 부양하겠다고 말이라도 하잖아. 남편은 마음에 안 드는 기색이었지만 일단 명의까지 다 넘기는 건 아니라서 나중에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다시 집을 찾아오면 그만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딸에게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자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딸에게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집을 다시 찾아가겠다고요. 물론 당장 신이 난 딸은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 씨 부부는 지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라 아주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김 씨 부부가 살던 집에 큰돈을 들여 싹 리모델링을 했고 집들이를 한다길래 찾아갔더니 정말 잘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예전 김 씨가 관리하던 집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맞아, 엄마. 경비는 우리가 싹 낼 테니까 좋은 곳 다녀와. 갑자기 왜 이래? 너희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장모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사위가 저 말고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사위가 미소를 지으며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여행 경비를 다 대준다는 말에 김 씨도 기분이 좋아서 사양하진 않았어요. 딸의 부부는 김 씨의 집으로 이사를 온 뒤로 차도 새로 구입했고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집 걱정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니 그런 모양이었어요. 여행까지 보내준다고 하니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론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얼굴도 보기 힘들었는데 그런 딸에게 집을 주었더니 하는 행동이 180도 달라졌으니 말이죠. 역시 돈이 있어야 효도를 받는 건가 보네. 남편은 이 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고 김 씨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며칠 후 딸에게 연락이 와서 언제쯤 명의를 옮겨줄 수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당장은 그럴 생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명의 타령이야. 남편은 쉽게 명의까지 넘겨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됐지. 명의가 누구 건지 무슨 상관이래. 남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딸에게 남편의 의견을 전하자 딸도 더는 아무런 대꾸 없이 수긍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딸은 집 명의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처음처럼 지극정성으로 김씨 부부를 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챙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적어도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종종 안부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었는데
딸과 사위는 확실히 달라졌죠.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나이가 들고 병이 깊어졌고 자주 입원을 하거나 평소에도 통원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딸도 아들도 바쁘다며 병원에 찾아오지 않아 병수발을 김 씨가 모두 들게 되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금방 회복될 거라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남편의 병세는 그 이후로 급격하게 나빠졌고 결국 회복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상태가 나빠진 이후로도 아들과 딸에게 아버지를 보러 내려오라고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도 다들 바쁘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았죠. 잠시 김 씨가 병원 지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올라온 사이에 남편은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며칠 동안 김 씨에게 내내 했던 말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도 집 명의를 절대 딸 앞으로 해주지 말라는 당부였어요. 그때는 뭐하러 그런 말을 하냐고 타박했지만 남편 스스로는 본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김 씨는 혼이 빠진 것처럼 넋을 놓고 지냈어요. 장례니 뭐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생전 남편과 김 씨의 지인들이 찾아오는 통에 어수선한 주변이 정리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자식들까지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 집에는 김 씨 혼자 남게 되었죠. 몇 달 정도 누워만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적응해서 살게 되었죠.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 제사는 동생네 집에서 지낼 거예요. 엄마 연락 받으신 거 있어요? 아니, 아직 선영이한테 전화 받은 거 없는데 내가 물어볼게. 김 씨가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제사에 대해 물었더니 딸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올해부터 바로?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직 엄마가 할 수 있잖아. 난 나중에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면 그때 한다는 소리였지. 네 오빠도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던데. 에이, 엄마 집까지 내려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난 지금은 못해. 일단 엄마가 하는 거 보면서 배울게. 결국엔 김 씨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딸이 일찍 찾아와 돕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별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이것 좀 빨리 날라. 너희 오빠 올 시간 다 됐어. 알겠어. 오빠도 좀 일찍 와서 같이 도우면 어디가 덧나나? 꼭 시간 맞춰서 오려고 하네. 근데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김 씨는 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순간 기가 막혀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겨우 참았어요. 아버지 첫 기일에 이런 소리를 꺼낼 줄 미리 알고 먼저 간 남편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 우리한테 넘겨줄 때도 됐잖아. 강경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하지 못한 말을 지금 김 씨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 딸의 하소연을 듣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고 딸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의 첫 끼를 그렇게 보내고 다음날 자식들이 다 돌아간 후에 혼자서 설거지와 집안 대청소를 해놓고 몸이 조금 피곤해 자리에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 낯선 천정과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씨가 그대로 정신을 잃어 기절해버렸고 아들은 집에 도착해 전화를 아무리 해도 김 씨가 받지 않자 119에 신고를 하고 한달음에 내려왔던 것이었어요. 안 그래도 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정신을 잃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계속 혼자 계시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이참에 선영이네 집에 들어가세요. 원래 그러기로 하셨잖아요. 걔네 집에서 불편한데 어떻게 같이 살아? 지금처럼 혼자 지내시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죠. 아들은 무뚝뚝하게 말을 했지만 김 씨를 걱정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체 걔는 엄마 아빠한테 집을 받아간 뒤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은 김 씨보다도 자기 동생에게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후 김 씨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당장 딸의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딸이 원한다고 해도 김 씨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손주나 사위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괜히 눈칫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집을 받아갈 때는 효녀인 척 하던 딸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린 태도에 실망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극정성으로 대하길 바란 것도 아니지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는 와중에도 신경도 안 쓴 딸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10년이나 공짜로 그 집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이젠 다시 돌려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위도 하던 일이 잘 풀려서 예전보다 돈도 잘 버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젠 그 집을 달라고 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 집을 팔아서 노후를 잘 챙기는 것이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다음 날 딸에게 너희 집에 좀 찾아가겠다고 말을 했더니 딸도 마침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며 올라오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김 씨가 직접 운전을 해서 딸의 집으로 찾아갔고 두 모녀가 마주보고 앉게 되었어요. 너는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그게 올해부터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뭐? 이 집에서? 그럼 여기에서 모시고 살아야지. 시부모님 사시는 집이 계약이 끝났고 그 돈으로 이제 전세 못 구해. 당장 갈 곳도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모셔야지. 내가 시댁에서 맏며느리잖아. 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딸은 김 씨와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주인도 김 씨였죠. 딸은 부모를 부양할 마음도 없었고 애초에 제사도 지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김 씨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어갔는데 그런 김 씨의 마음을 읽었는지 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대신에 아버지 재산은 이제부터 내가 내려가서 같이 지낼게. 내 집에서 하겠다고? 그래, 이젠 우리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여기에 시부모님도 함께 살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도 민망했는지 딸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늙음하게 혼자 사는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지. 엄마 나 못 믿어? 아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없어. 이젠 내 용건 말할게. 이 집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 하려고 온 거야. 뭐? 무슨 말이야? 나도 내 노후를 생각해야지. 이젠 이 집을 처분해야겠다. 엄마,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 이 집은 나한테 준다며? 약속? 약속 좋아하네. 약속을 어긴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김 씨가 목소리를 높였고 딸은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위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우리 이 집에 들어올 때 돈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싹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재산세도 내가 내고 있었잖아. 그래, 알겠다. 그건 계산해서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 아,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거잖아. 엄마가 이럴 줄 알고 명의 빨리 바꿔달라고 했던 건데. 됐고, 리모델링 비용 얼마니? 재산세랑 다 합쳐서 계산해봐. 대신 나도 너네한테 10년 동안 공짜로 살게 해줬으니 밀린 월세 계산해서 받아야겠다. 김 씨 입에서 월세라는 말이 나오자
딸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딸은 김 씨를 그동안 다루기 쉽고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호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 몰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난 못 나가. 법? 너 법 좋아했니? 그래, 법대로 하면 조만간 집 빼야 할 거다. 김 씨는 딸의 집을 나오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아들은 알겠다며 자기가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들은 항상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를 배신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했고 딸이 사는 집으로 법무법인 이름의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한 딸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가 지정한 날짜에 집을 빼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결국은 딸은 얼마 후 집을 비웠고 김 씨는 바로 금매로 그 집을 팔아버렸어요. 아들에게 집을 판 돈의 절반을 주려고 했지만 아들은 괜찮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김 씨 노후를 더 챙기라는 말에 정말 아들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김 씨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과 예전과는 다르게 각별히 지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살던 그 집에 여전히 혼자 살고 있으며 조용한 시골 생활을 즐기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말년에 김 씨를 챙길 사람은 본인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을 새로 시작해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새로 동네에서 친구도 사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두세 달에 한 번 아들이 며느리 손주와 찾아오면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었죠. 이렇게 지내는 것이 김 씨 마음에도 평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